1960년대 일본의 어느 건설 현장, 한 남자가 상의를 벗었습니다. 가슴과 팔 전체를 뒤덮은 화려한 문신이 드러났죠. 용, 호랑이, 벚꽃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남자는 야쿠자였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18만 명이 넘는 야쿠자 조직원이 있었어요. 건설업, 부두 노동, 유흥업을 장악했죠. 정치인들과 술잔을 나누고 지진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동시에 폭력과 마약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범죄 조직이면서도 준공식 기관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대 야쿠자는 1만 2천 명도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일본 최대 범죄 조직 야쿠자의 놀라운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쿠자라는 이름부터 독특해요. 일본의 카드 게임 오이초카부에서 나왔습니다. 3장의 카드 합이 22면 0점이에요. 최악의 패죠. 야쿠자는 8, 9, 3을 뜻합니다. 일본어로 야쿠자라고 발음하거든요. 왜 최악의 패를 조직 이름으로 삼았을까요? 인생에서 나쁜 패를 받았어도 야쿠자가 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쿠자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에요. 비슷한 방식으로 조직된 범죄 집단들의 총칭이죠. 마피아와 비슷하지만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쿠자는 가족 구조를 모방했어요. 우두머리는 대리 아버지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아들이었죠. 형제 사이에도 서열이 있었어요. 형이 동생보다 위였습니다. 이건 에도 시대 일본의 쇼군 체제를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쇼군이 다이묘를 지배하고 다이묘가 사무라이를 거느리던 봉건 제도를요. 야쿠자도 똑같은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충성심과 공무를 위로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보호를 받았죠. 입단 의식도 사무라이를 따라 했어요. 세 조직원과 상급자가 같은 사케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사무라이가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하는 의식과 똑같았죠. 이렇게 야쿠자는 자신들을 사무라이의 후예로 포장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의리의 전사라고요. 문신도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가슴과 팔 전체를 덮는 정교한 문신을 새겼습니다. 팔꿈치에서 멈췄어요. 기모노를 입으면 가려지도록요. 야쿠자끼리만 볼 수 있었죠. 카드 게임을 할 때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냈습니다. 문신은 엄청 비쌌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죠. 고통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문신은 용기와 부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였죠. 한번 문신을 새기면 평생 야쿠자였어요. 그만두고 일반인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충성심은 절대적이었어요. 야쿠자는 피로 맺은 가족과 인연을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직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죠. 독특한 은어와 손짓을 만들어 서로를 알아봤어요. 외부인은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언어였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의식이 기다렸어요. 왼손 새끼손가락 끝을 잘랐습니다. 다시 어기면 약지를요. 그 다음엔 중지였죠. 왜 왼손 손가락이었을까요? 칼을 휘두를 때 중요한 손가락들이거든요. 손가락을 자르면 칼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조직을 위해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과 충성의 표시였죠. 이런 조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야쿠자의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키야, 상인들이었어요. 에도 시대 일본에서 상인은 최하층이었습니다. 산농공상 계급에서 가장 밑이었죠. 농민보다도 낮았어요. 땅이 없었거든요. 상인들은 신사축제에서 노점을 쳤습니다. 하지만 보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로 조직했죠. 일부는 돈을 받고 경비를 섰습니다. 다른 이들은 노점 위치를 배정했어요. 당연히 돈을 많이 내면 좋은 자리를 받았죠. 이게 보호갈취로 발전했습니다. 영역이 겹치면 다른 상인 조직과 충돌했어요. 싸움이 일어났죠. 계획된 폭행과 협박이 뒤따랐습니다. 나중에 야쿠자로 알려질 전술들이었어요. 다른 뿌리는 바쿠토였습니다. 도박장 운영자들이죠. 이들은 상인보다도 낮았어요. 도박이 불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널리 행해졌습니다. 모두가 도박을 했어요. 그냥 몰래 한 거죠. 바쿠토에게는 귀한 게 있었습니다. 현금이었어요. 에도 시대 일본에서 쇼군 정부가 경제를 쥐어짜면서 지역에서는 현금이 부족했거든요.
은행 시스템도 없었죠. 그래서 바쿠토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대출을 해줬어요. 물론 폭력으로 강제 회수했지만요. 바쿠토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원을 유지했습니다. 인프라에 투자했죠.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자연재해 후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명망 있는 시민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동시에 도적으로부터 마을을 지켰어요. 하지만 경쟁 도박장과는 싸웠습니다. 영향력과 영역을 두고요. 폭력과 살인으로 작은 제국을 확장했죠. 떠돌이 사무라이인 로닌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고용인이 됐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 두 흐름이 합쳐졌어요. 상인 조직과 도박 조직이 하나의 하위 문화가 됐습니다. 자체 위계와 전통이 있었죠. 가족 구조를 본뜬 조직이 탄생했어요. 유교적 가족 단위처럼요. 형이 동생보다 위였습니다. 충성심과 공무를 위로 바쳤죠. 1800년이 되자 야쿠자는 정치적 힘이 됐습니다. 특정 지역에서요. 쇼군 정부가 고위 지휘관들을 준사무라이로 인정했어요. 일부는 칼을 차는 걸 허락받았습니다. 경찰 권한으로 시민 통제력도 얻었죠.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쇼군 정부 자체가 봉건 조직이었거든요. 보호를 제공하고 공물을 받았습니다. 폭력으로 의지를 관철시켰죠. 야쿠자와 뭐가 다를까요? 규모만 컸을 뿐이에요. 1868년 혁명 세력이 천황을 완전한 권력으로 복원하려 했습니다. 보신 전쟁이 시작됐죠.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야쿠자 조직이 복고파 사무라이 편을 들었어요. 이전 동맹인 쇼군을 배신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변화의 바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승자편에 서고 싶었던 거죠. 메이지 유신 후에도 정부와 야쿠자의 협력은 계속됐습니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 다이쇼 민주주의 시기였어요. 여러 알려진 야쿠자 조직원이 총리 내각에서 일했습니다. 한 명은 보수당 당수였어요. 범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 정치적 성공은 투자 덕분이었어요. 새로 개방되고 호황을 누리던 건설과 조선 산업에 투자했죠. 일부는 합법적 기업 실체로 위장했습니다. 범죄 활동을 가리는 껍데기였어요. 기업, 정치, 범죄의 삼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1919년에 정점에 도달했어요. 여러 유명 야쿠자 가문이 연회장에 모였습니다. 우익 정치인과 산업 지도자들과 함께요. 사케를 나누는 의식을 했죠. 정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성원은 비밀이었지만 새 연합의 형성은 매우 공개적으로 알렸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도쿄 상공에서 전단지 뿌렸습니다. 새 사업을 발표하는 거였죠. 이게 얼마나 대담한 행동인지 아시겠어요? 범죄 조직이 정치, 경제 연합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 거래의 표적은 누구였을까요? 일본 노동운동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수십 년간 힘과 강도가 커졌죠. 야쿠자는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이었어요. 공산주의자와 좌파 같은 적에게 공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우익의 준군사 조직이 된 겁니다. 파업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사용됐어요. 노조 조직 활동을 방해했죠. 아이러니하죠? 야쿠자 자체가 초기 형태의 노동 조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상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했었잖아요. 이제 반노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야쿠자는 일본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광범위한 조직이었어요. 보호 갈취, 성매매, 강탈, 협박, 마약, 인신매매에 관여했죠. 하지만 동시에 준공식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치적 연결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지진 구호를 도왔습니다. 1960년대 전성기에는 18만 명이 넘는 정식 조직원이 있었다고 추정돼요. 엄청난 숫자죠. 일본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항구, 유흥가 어디에나 야쿠자가 있었어요. 때로는 공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간판까지 달았죠. 왜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들은 실제 필요를 채웠습니다. 일본 경찰이 약한 지역에서 치안을 제공했어요. 비공식 분쟁 해결을 도왔죠.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없을 때 돈을 빌려줬습니다. 둘째,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야쿠자 영화가 인기였습니다. 의리와 충성의 이야기로 미화됐죠. 나쁜 놈이지만 나름의 규칙이 있는 사람들로 그려졌어요. 로맨틱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셋째, 정치적 보호막이 있었어요.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왔죠. 자금을 제공했어요. 그 대가로 경찰 단속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199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반조직 범죄법이 통과됐어요. 야쿠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었죠. 조직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활동이 불법이 됐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게 됐어요.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었죠. 심지어 골프장 회원권도 못 샀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겁니다. 기업들도 야쿠자와의 거래를 끊었어요. 법적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동시에 일본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합법적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야쿠자가 되는 게 덜 매력적이 됐죠.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요? 일반 회사에 취직하면 되는데요. 모집이 말라버렸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어요. 18만 명에서 1만 2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90% 이상 감소한 겁니다. 야쿠자 사무실이 문을 닫았어요. 조직이 해체됐죠. 한때 강력했던 가문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은밀해졌을 뿐이죠. 합법적 사업 뒤에 숨었어요. 전통적 문신과 의식은 줄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니까요. 현대 야쿠자는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해요. 겉으로는 사업가 같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진출했어요.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죠. 미국에도 존재합니다. 국제 범죄 조직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순수하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쿠자의 역사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범죄 조직은 사회적 필요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야쿠자는 법과 질서가 약한 곳에서 자랐어요. 은행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금융을 제공했죠. 국가가 보호를 못하는 곳에서 보호를 팔았습니다. 둘째, 범죄와 정치는 종종 엉켜 있다는 거예요. 야쿠자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도구였어요. 우익 정치인들이 노동운동을 진압하는 데 사용했죠. 권력자들은 야쿠자를 편리하게 여겼습니다. 셋째, 문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쿠자는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렸어요. 사무라이 전통을 모방했습니다. 충성과 의리를 강조했죠. 이것이 그들을 단순한 갱단 이상으로 만들었어요. 문화적 현상이 된 겁니다. 넷째,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때 18만 명이던 조직이 1만 2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법과 경제적 기회가 바뀌자 야쿠자도 쇠퇴했어요. 불가피한 게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상징의 힘입니다. 야쿠자는 최악의 패를 조직 이름으로 삼았어요. 8, 9, 3, 0점을 주는 카드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메시지였습니다. 나쁜 손을 받았어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요. 야쿠자가 되면요. 물론 실제로는 대부분 더 나빠졌어요. 범죄의 길은 폭력, 투옥, 이른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손가락을 잃었죠. 가족과 연을 끊었어요. 평생 범죄자 낙인을 짊어졌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처럼 야쿠자 드림도 대부분에게는 거짓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상징은 강력했어요. 충분히 강력해서 수십만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을 줬죠. 소속감을 제공했어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비록 왜곡되고 폭력적이었지만요. 오늘날 야쿠자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상 많은 범죄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나타났죠. 형태는 바뀌어도 근본 동력은 같아요. 가난, 불평등, 법의 공백, 소속 욕구입니다. 야쿠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나쁜 패를 받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덱이 다시 섞이면 돌아올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끝일까요? 역사만이 답을 알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야쿠자는 일본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요. 그들의 이야기는 권력, 충성, 정체성, 그리고 사회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쁜 패를 받았지만 게임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일본다운 부분일 겁니다. 규칙과 의식에 대한 집착, 충성에 대한 강조,
외부인과 내부인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요. 야쿠자는 일본 사회의 어두운 거울이었습니다. 같은 가치를 반영했지만 뒤틀린 형태로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야쿠자는 계속 쇠퇴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할까요? 기술이 변화시킬까요? 사이버 야쿠자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글로벌화가 그들을 변화시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가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범죄 조직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형태를 바꾸고 진화하고 살아남죠. 마피아를 보세요. 트라이어드를 보세요. 카르텔을 보세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야쿠자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모습이겠지만요. 문신은 없을 겁니다. 손가락 절단도 없겠죠. 사케 의식도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남을 수 있습니다. 흉성, 위계, 폭력, 이익이요. 결국 야쿠자의 이야기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 욕구, 소속 욕구, 부와 지위를 위한 지름길을 찾으려는 유혹이요.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쿠자를 기억해야 해요. 로맨틱하게 만들지 않고요. 그들이 한 피해를 잊지 않으면서요. 하지만 그들이 왜 존재했는지, 무엇을 대표했는지, 일본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이해하면서요. 최악의 패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게임을 바꾸기로 결정한 사람들, 규칙을 어긴 사람들,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 야, 쿠, 자, 8, 9, 3, 0점을 주는 카드. 하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어두운 길이었지만요.